오늘날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10개국이다. 일부는 강제 동맹으로, 다른 일부는 스파이와 배신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 나라 숨겨진 프로젝트, 그리고 시간과의 경주로 시작된다. 1938년 독일 과학자들은 원자가 분열될 수 있으며 연쇄 반응을 통해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핵분열을 발견했으며 이는 지구의 운명을 바꿀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장난을 하고 있었고 곧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이듬해 아인슈타인은 이 발견의 파괴적인 잠재력에 불안감을 느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긴급 편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다. 정부는 주목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동안 미국은 그들의 GDP의 1%를 소비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렸지만 그들은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과학자들도 참여했으며 모두 같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독일보다 먼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독일도 뒤처지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이 경고한 대로 자체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첫 번째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945년 5월에 나치가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독일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스탈린과 처칠과 함께 포츠담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동안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트루먼은 뉴멕시코 사막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폭탄을 가지고 있었고 긴장은 즉시 고조되었습니다. 트루먼은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고 힘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그것을 스탈린에게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첩자를 두고 있었고 그 조용한 배신에 내심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개월 후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핵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의 항복은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웃으며 그들의 삶을 계속했고 다가오는 일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끝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 미국이 방금 증명한 힘을 맞추거나 능가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 많은 동맹국인 소련이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폭탄의 위력을 직접 목격했을 때 소련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소련은 그 어느 때보다 연구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 프로젝트에 깊숙이 침투한 스파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데이터, 도면 및 기술 발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 이중첩자가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목적으로 믿지 않기로 하고 이를 2번 진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난당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폭탄을 제작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후 포로로 잡힌 독일 과학자들을 포함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조합은 효과적이었습니다. 1949년 미국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이전에 소련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실험장에서 첫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폭발시켰다. 그날 세계는 단일 핵 슈퍼파워를 잃었고 냉전이 막 시작되었다. 그와 함께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무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동맹국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한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면 다른 나라는 감사로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게임에서는 우정이 없습니다. 영국은 사실 핵 연구의 성우자 중 하나였습니다. 1940년에 독일 폭격을 피해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인 튜브 알로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나치즘을 피해 도망친 많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자원 부족과 전쟁의 긴급성 때문에 영국은 모든 연구를 미국에 넘기기로 결정했고 이것은 퀘벡 협정해 맨해튼 프로젝트와 통합되었습니다. 그 협정은 양국이 최종 발견을 공유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기를 서로에게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마침내 폭탄이 개발되었을 때 미국은 아무 경고 없이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결과를 공유하지도 않고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독점했어요. 그러자 영국은 배신당했지만 결의에 차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고 매우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우라늄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죠. 그것 덕분에 그리고 이미 많은 작업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952년에 최초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고 이것은 허리케인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발은 호주의 북쪽 몬테벨로 제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가장 친한 동맹국에게 배신당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프랑스는 뒤처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맨해튼 프로젝트에 과학자들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유럽이 폐허가 되면서 그들의 초점은 주로 원자력 에너지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1956년에 수에즈 위기의 굴욕이 발생했다. 프랑스는 영국과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개입하여 프랑스는 당황했다. 그 순간은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 지도자들은 다시 위대한 강국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억제력을 필요로 했으며 그것은 하나의 것을 의미했습니다. 핵무기. 샤를 드골 대통령이 이 결정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그는 주권을 가진 프랑스는 필요하다면 동맹국들로부터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나토와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는 앵글로색슨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거의 독립적으로 군비를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자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니제르, 가봉, 마다가스카르의 식민지에서 나온 천연 우라늄. 이 자원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도 프랑스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1960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그들의 첫 번째 성공적인 핵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첫 번째 핵폭발이자 첫 시도로 수행된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8년 프랑스는 최초의 수소폭탄을 폭발시켜 핵 강대국 클럽에 완전히 진입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완전한 전략적 독립. 중국은 초기에는 소련에 의해 냉전 동안 유망한 동맹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양국은 공산주의 이념과 서방에 대한 깊은 불신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련이 너그럽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1950년대 동안 소련은 중국과 핵 개발에 필요한 자료, 기술적 지식 및 지원을 공유했습니다. 아시아의 거인이 모스크바의 전적인 지원을 받아 자체 폭탄을 보유할 길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니키타 흐루쇼프가 탈스타린화를 시작했을 때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은 이를 이념적 배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소련의 새로운 방향이 자본주의에 너무 관대하고 약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강대국 간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보복으로 흐루쇼프는 중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소련 지원의 즉각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중국은 홀로 남겨졌지만 항복하는 대신 더 큰 도전을 택했습니다.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의 불안정성 속에서 공산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우선 과제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1964년에 중국은 로프두르 사막 지역에서 최초의 원자폭탄을 폭발시켰습니다. 세계 전체가 놀랐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불과 32개월 만에 중국은 최초의 수소폭탄을 시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원자핵 분열 폭탄에서 열핵 융합폭탄으로의 전환을 가장 빠르게 이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중국의 교리는 명확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억제적인 핵무력을 통해 서방과 소련의 옛 동맹국들로부터의 압력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핵 개발에 있어서 가장 비밀스럽고 동시에 가장 드러내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큼 자기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애매모호하고 계산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없다고 부정하지도 않고 그저 이 주제에 대해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스라엘은 비밀리에 프랑스와 협력하여
연구와 과학 인재를 공유했습니다. 이 협정 덕분에 프랑스는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디모나 근처에 은밀한 핵시설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에너지를 위한 연구센터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상황은 매우 달랐다. 1963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용이 전적으로 평화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신중하게 준비된 경로로만 이뤄진 허위 경로를 통해 검사들을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진짜 작업이 검사관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하 터널에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핵무기를 얻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는 이를 국가의 절대적인 생존 보장책으로 여겼는데 이는 국가가 태어날 때부터 적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긴장시켰으며 케네디가 강하게 압박했지만 같은 해 그의 암살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후임자 린든 B. 존슨은 훨씬 더 느슨한 입장을 취했고 이스라엘 프로그램은 큰 장애 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67년경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계가 처음으로 큰 확인을 한 것은 외교적 수단이 아닌 1986년에야 비로소입니다. 그해 디모나 시설에서 일했던 이스라엘 기술자 모르데하이 바누누가 국가를 탈출하여 대량의 문서와 사진을 영국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활동 중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원자무기뿐만 아니라 열핵무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누누는 모사드 요원에게 속아 로마로 유인되었고 거기서 납치되어 진정제를 맞고 몰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공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파이와 반역죄로 18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10년 이상을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는 엄격한 제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떠날 수 없고 언론과 이야기할 수 없으며 민감한 지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그들의 프로그램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바누누 사건과 이를 둘러싼 체계적인 침묵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인도는 항상 핵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1940년대부터 원자로와 원자력 기술에 매진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평화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위험한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파키스탄은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습니다. 1962년에 인도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핵 억제력이 또 다른 패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중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밀리에 외국 자원과 기술을 사용하여 폭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많은 자원들이 캐나다와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전기만 생산하기 위해 원자로와 연료를 제공했습니다. 인도는 그것의 일부를 사용하여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1974년에 라자스탄 사막에서 그들은 첫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웃는 부처라고 불렀고 가장 이상한 것은 그것이 평화적인 핵폭발이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협정을 위반하고 군사용 기술을 사용했으며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는 비난과 제재로 반응했습니다. 이 조약은 이와 같은 무기의 추가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협정입니다. 수년 동안 그 나라는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 조사했다. 그리고 1998년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인도는 이번에는 명백히 군사적인 5번의 새로운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을 포함했으며 그 나라가 실질적인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공식적으로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채택했으며 이는 먼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그 결과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방글라데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분열되고 패배했으며 국경 저편에 핵 위협이 남아 있었다. 그때 줄피카르 수상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마디를 했다.
인도가 폭탄을 만들면 우리는 풀이나 나무잎을 먹고 심지어 굶주릴지라도 우리 자신만의 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인도가 처음으로 핵실험을 한 것은 1974년이었고 그때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를 따라잡기 위한 비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없었지만 압둘 카디르 칸이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네덜란드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신뢰하고 있었지만 칸은 핵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극비 도면을 훔쳤습니다. 그 후 그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진정한 파키스탄 핵 프로그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인도와도 긴장이 있었던 중국이 파키스탄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들에게 원자폭탄의 재료, 자문, 심지어 설계도까지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을 무장시키는 것은 인도를 두 전선에서 압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켜보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서 싸우기 위해 파키스탄을 중요한 동맹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모른 척했습니다. 마침내 1998년에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인도는 그 해에 5번의 핵실험을 수행했으며 그중 하나는 수소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3주 후 파키스탄은 라시코 산맥에서 자체적으로 5번의 폭발을 일으키며 공식적으로 9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인도는 비선제 공격 정책을 채택한 반면 파키스탄은 선공격 없이도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전 세계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인도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위협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핵 공격을 유발할까 두려워 여러 갈등에서 군사 보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4년 유럽에서 도면을 훔친 같은 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은 텔레비전에서 북한, 이란, 리비아의 핵 기술을 판매했다고 고백했는데 이들 국가는 비확산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세상은 경악했다. 파키스탄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핵 비밀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 이후 칸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정부는 그들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지만 그 오명은 영원히 남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몇십 년 동안 남방구에 있는 국가가 핵클럽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우라늄 매장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의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개발하고 자재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소련의 영향력이 나미비아와 앙골라에서 증가하면서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생존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없이 점점 더 글로벌 포럼에서 비난받는 이 나라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칼라하리 사막에 시험장을 건설했고 폭탄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인공위성이 이를 감지하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국제적 압력으로 실험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년 후인 1979년 미국 위성이 인도양의 외딴 지역인 프린스 에드워드 제도 근처에서 이중 섬광을 탐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벨라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의 공동 핵실험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장소와 침묵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둘 다 이겼다. 1980년대 중반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비슷한 위력을 가진 핵폭탄 6개를 이미 제조했다. 그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적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계산에 의도적으로 모호한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붕괴로 주요 공산주의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아파르트헤이트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인 정부는 곧 민주주의 정부로 교체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정부의 그 핵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력이 바뀌기 전에 모든 핵무기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비밀리에 수행했습니다.
설계도를 파괴하고 농축 우라늄을 금고에 봉인하여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이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제거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제조하고 자발적으로 파기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무장 세력이 그 우라늄이 저장된 시설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저지되기 전에 더러운 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물질을 거의 탈취할 뻔했습니다.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에서 자유롭습니다. 북한은 항상 핵무기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 무기가 아닌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은 핵폭탄을 보유하는 것이 공격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평화적인 프로그램을 군사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94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여 무기를 제조하고 싶다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2006년에는 첫 번째 지하 핵실험을 했습니다. 비록 그 첫 번째 폭탄은 약했고 부분적으로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더 강력해지는 여러 차례의 실험을 했으며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이 미사일들 중 일부는 이론적으로 한국, 일본, 괌, 심지어 미국의 일부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이 모든 것이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국제적 압박 전략으로도 이러한 무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위협하고 폭탄을 시험한 뒤 협상이나 혜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극심한 고립 속에서 매우 약화된 경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핵무기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 주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방패이자 권력의 기초입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지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하고 이 다른 재미있는 비디오를 확인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